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장한몽에서 고도까지 편을 보내드립니다. 중국 문헌인 위지나 동이전에는 서기 3세기경의 고대 한국인 부족사회, 부여, 고구려, 예, 마한, 가락 등 여러 곳에는 1년에 한두 번 국중대회가 열려 제천의식과 더불어 음주 가무의 모임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와 춤과 놀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원시 연극의 싹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제정, 각종 문화예술제전에 참여하기가 바쁜데 고대의 제천 행사가 오늘날의 문화예술제의 모태인 바, 이 시간에는 특히 연극을 중심으로 한 근세 문화생활 변천사를 더듬어 볼까 합니다. 우선 명창 임방울의 소리로 판소리 흥보전에서 흥보 비난대. 비난이다 비난이다 형님 쭈쩔 비난이다 따지 들면 한 말만 주고 돈이 들면 산양만 주고 비가 들면은 선말만 줍시고 우리가 들면은 사랑을만 주옵소서. 그도저도 못하거든 찬발비네 하루 우리의 전통 연극, 다시 말하자면 삼국시대 고려조 그리고 조선조 말까지 전승돼 왔던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등에는 그 속에 연극적인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야외 놀이로서 그 생명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하면 극장부터 연상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우리나라 극장의 효시부터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극장이 협률사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협률사는 1902년 9월 17일에 거행되는 고종 황제어극 40년의 친경식 전에 외국 사신을 초대하여 가무 등 연희를 보이기 위하여 지은 것인데, 그 식전이 간소하게 거행돼 외국 사신을 초청하지 않게 되자 국립극장인 협률사도 필요 없이 되고, 그 뒤로는 기생, 창우, 무동의 연애를 구경시키기도 하고 소춘 대유희도 상연하고 활동사진도 관람시키는 영리적 극장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당시의 도학적 식자층에서는 이 같은 연예 흥행이 난잡하고 은밀하다 하여 협률사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일어나서 드디어 봉상사 부제조의 상소문을 핑계로 1906년 4월에 협률사를 폐지하고 말았다. 3년 5개월간의 존립이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장을 역임한 조용만 교수의 저서 한국신문화운동사에서 발췌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인은 누구일까? 네, 당시 대한신문 사장 이인직이었습니다. 그는 이완용과 협력해서 협률사 자리에 원각사를 창립하고 자기의 작품 은세계를 각색 상연했던 것입니다. 한국연극사 연구의 저자 이두현 교수의 평에 따르자면 이인직은 신연극의 창시자인 동시에 제대의 판소리를 무대화해서 창극으로 등장케 한 창극의 창시자도 되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원래 판소리란 한 사람의 광대가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해설과 소리와 몸짓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형태인데,
이인직이 극장 공연 형태에 알맞게끔 몇 사람의 광대를 등장시켜 분창을 하게 하고 그것을 창극이라 이름 붙였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이 땅에 밀물처럼 몰려온 각종 개화 문물이 모두 일본을 통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 연극 또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인직도 이른바 일본의 신파극을 흉내냈지만 그 뒤를 이은 사람들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매한 조선 민중에게 자유사상을 개진하고 풍속을 개량하려는 새로운 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신연극을 일으켰다고는 하나 결국은 일본식의 아류,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파극이란 무엇이며 언제부터 이 말이 생겨났는가? 한국대학교의 유민영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파극이라는 건 구파에 대칭되는 이제 이름이 되겠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행된 건 뭐 1911년서부터 유행됐지만은 당초 1880년대 일본에서 처음 그 말이 생겨났고 그런 연극 양식도 이제 거기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일본에서는 또 그럼 1880년대에 신파란 말이 생겼는가? 일본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가면극이나 이제 뭐 인형극이 있듯이 거기도 가부키라든가 뭐 노라든가 분락구 교갱 뭐 이런 이제 전통적인 연극만 있었는데, 명치 시대에 이제 상당히 사회가 변화하고 뭐 정치가 변화하고 하는 동안에 연극도 이제 변화 과정을 겪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연극 변화가 정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내각 총대신을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그 급진적인 서구화 정책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이 이제 자유당이었는데 그 보수당이었죠. 굉장히 일본 정신을 내세우는 정당인데 그 자유당 청년들이 지나친 그 이토 히로부미의 서구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제 뭐 데모도 하고 이제 뭐 아주 상당히 반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역시 독재자가 그렇듯이 언론 조례를 발표해 언론 탄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당 청년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연설하고 하면서 이제 이등방문 그 정책을 비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식상하죠. 연설도. 그러니까 연극 양식을 통해서 이제 이등방문의 그런 그 구화 정책을 비판하는 거 했는데, 그때 연극 양식을 이제 서양의 멜로드라마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방식을 가져오되 전통적인 가부키의 어떤 또 틀 이런 걸 섞었죠. 이게 서양 연극과 이 가부키 전통적인 가부키 이제 틀과 섞어가지고 만든 연극 양식이 이제 신파인데, 그래서 이제 가부키를 구파라고 그러고 거기서 새롭게 만든 걸 신파라고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개화기 때에 일본 극계는 신파극 전성기를 맞고 있었으니 당시에 동경 유학생들이 일본의 새로운 연극 형태를 수입한 것은 당연지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일본인 극장에서 자비를 하고 있던 임성구가 신파극단 혁신단을 조직했다는 사실 역시 당연지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유민영 교수로부터 그 당시의 풍속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파극단을 처음 조직한 임성구 자체도 연극 전문가가 아니라 극장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신파를 어깨 내고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직한 사람 단원들이 전부 다 연 만드는 사람, 뭐 금운 세공 무슨 뭐 장사하던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건데 다 청년들이죠. 이 24살, 되게 30 미만의 다 청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극단을 조직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뭘 했냐면 역시 일본인들이 하던 작품을 이제 우리식으로 번안해가지고 1911년 12월에 불효 천벌이라는 걸 처음 무대에 올리는데, 이게 뭐 서투른 연극 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불렀느냐? 관객을 모았느냐? 요즘 같으면 뭐 텔레비전 스파트도 하고 무슨 신문 광고도 내고 뭐 지라시도 뿌리고 다양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어성자라는 극장 하나 빌려가지고 극장 앞에다 한국 최초 심파극단 혁신단 공연 해가지고서 이제 써붙였단 말이에요. 붓글 써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앞에서 깽가리 치고 날라리 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그전 구국 하던 방식으로 민속 연극 하던 방식으로 관객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한 40명이 들어왔다는데 도중에 이게 도대체 심파인지 뭐 이상한 연극하니까 도중에 다 나가버리고 재미없다고 다 나가버리고 한 7명이 남아서 끝까지 봤다 거야. 상당히 손해를 이제 보고 했는데 그때는 뭐 이 심파 배우 중에 여자 배우가 없었으니까 원래 이게 심파가 가부키에서 왔기 때문에 가부키도 그게 여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주인공을 남자가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서 심파도 여자 역을 남자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올라가다 여형 배우라고 그러는데 이 혁신단에서도 물론 여형 배우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는 뭐 안석현 이런 사람이 최여환 이런 사람들이 여형 배우였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 뒤에 들어간 고수철이가 이제 가장 인기를 끌었죠. 얘가 생김새도 뭐 가냘프고 하얗고 얼굴도 아주 목소리도 또 여성답고 해서 이제 인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요즘 같으면 연극하려면 이제 대본을 결정해서 낭독해서부터 시작해서 연습 다 하지만은 그땐 대본도 없이 그냥 줄거리만 가지고 단장이 다른 배우들 모아놓고서 얘기하면 이제 그 줄거리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서 즉흥적으로 말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늘 같은 작품도 늘 다르지 공연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이제 대사도 달라지고 이제 이런 뭐 일본 말로 이제 뭐 구찌다대 이제 구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관객도 이 심파를 몰라서 가르치면서 했어요. 심파를. 자, 이 심파는 이런 건데 배우 단장에 올라가서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막 바뀔 적마다 내용 설명하고 또 다음엔 이런 연극 할 테니까 많이 와주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파를 가르치면서 대중한테 했죠. 극 형태로서의 신파극이 일제의 직수입품이었다면 그 그릇에 담은 내용물은 과연 어떠했을까? 네, 유감스럽게도 그것들 또한 대다수가 일제의 직수입품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는 장한몽을 들 수 있는데 이 장한몽이야말로 그 당시 일본의 최대 베스트셀러였던 금색 야차의 한국판이었던 것입니다. 장한몽,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야릇한 향수로 전해져 내려오는 장한몽의 일부를 1930년대 중반에 출반된 리갈 레코드판 소리로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병철 안, 도무 이리안 출연. 삼월 10어야 밝은 날은 대동강변의 빛이었다. 흥시den실 물결은 비단수노이 몽롱한 달빛이 보래판까지 은색으로 비칠 때에 이수일과 심순애는 힘없는 걸음을 무겁게 옮겨오며 순애, 병은 좀 어때? 청양하려 온다는 것은 저 김중배란 놈과 만나려고 왔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 말씀은 정말이지 너무나 억울해요. 우리가 폐양으로 온 것을 그이가 아시고 뒤를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따라왔단 말이오? 응? 그것 봐. 대답할 말이 없지? 그야 수일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수일씨한테 나서지 못할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은 없어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나도 믿고 싶다. 믿고 있느니 만침 너를 꾸짖기도 하고 너무나 물론 억울하고 화도 나는 거야. 일본의 오자키 고요의 대중소설 곤지키 야샤, 즉 금색 야차를 동경 유학생이었던 신국운동가 조일제가 장한몽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째지나? 조일제는 그래요. 자신의 소신을 걸고 충분히 한국화했다고 회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건에 나오는 배경 등을 순 한국 냄새가 나게 했고 인물의 이름도 한국 사람 이름으로 개작했고 플롯이 크게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체와 회화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그런 노력을 선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한몽은 왜 신파극의 대표작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연극 장한몽은 신파극의 속성인 상업주의적 대중성이란 굴레를 결코 못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파극에 대한 이두연 교수의 날카로운 비평문이 여기 있습니다. 신파극은 감상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일 뿐더러 혹은 비장 취미 혹은 웃음보다도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상 등을 반영하여 만남의 기쁨보다는 이별의 슬픔을, 삶보다는 죽음을, 사랑보다는 희생을, 저항보다는 인종을 집요하게 찬미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깊은 좌절감과 비감에 빠지도록 했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주제로 해서 낙천적인 기질의 한국 대중을 감상적이고 슬픔을 좋아하는 비극적 기질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 1920년 흔히 우리나라의 신극운동 원년을 기미 독립운동의 다음 해인 1920년으로 잡는데 그 까닭은 또 무엇인가? 이 해에 현철이 예술학원을 설립했고 동정유학생인 김우진, 조명희, 홍혜성이 중심이 돼서 극예술협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듬해 동우회란 고학생 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전 조선 주요 도시로 순회 공연을 했고 이기세의 예술협회가 시연을 가졌습니다. 아마 연극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다소 의아해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들 신극운동의 선구자들이 공연했던 작품 제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센의 인형의 집, 안톤 체홉의 곰, 개 등 이른바 서구 사실주의 연극의 도입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신극운동은 토월회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다시 조용만 교수의 저서에서 보면 동경 유학 중이던 박승희, 김복진, 김기진, 이서구, 박승목, 이재창, 김을한, 연학년이 당시 일본의 자유국장과 예술자의 영향을 받아서 고국에 돌아와 신극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극단 토레를 조직한 다음 제1회 공연을 1923년 7월에 조선극장에서 가졌다. 상연 작품은 유진 피롯의 기갈, 안톤 체홉의 곰, 버나드 쇼의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였나, 박승희 작의 길식 등이었다. 토레는 종래의 연극과 달라서 사실적인 무대 장치와 의상 등을 비롯하여 자연스러운 일상회화식의 대사와 연기 그리고 작품 내용을 고증하여 사실적으로 연출하였으므로 비로소 사실적인 신극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극작가와 그의 작품을 만날 차례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척박한 땅에 신극의 뿌리를 내리고 가꾼 선각자로서 토월회의 뒤를 이은 극예술연구회의 주축 멤버였습니다. 1930년대 초반 동랑 유치진, 물론 유치진 이전에도 많은 극작가들이 희곡을 써왔었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볼 때는 역시 동랑 유치진이야말로 이 땅에선 처음으로 희곡다운 희곡, 즉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썼다고 단정을 내리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의 처녀 희곡은 토막이란 이막극이었는데 일제의 수탈 착취로 인해서 농민이 참담하게 몰락해가는 과정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 작품 토막이 극예술연구회에 의해서 공연됐을 때 배우들과 관객들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준원, 이광수가 무대 뒤로 와서 유치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극단에서는 비로소 창작극 공연에서 자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후 유치진은 버드나무선 동리의 풍경과 춘향전, 세자매 등 많은 작품을 집필했지만 그의 대표작은 또 삼막극 소로 귀착됩니다. 이윽고 등장한 상업극 또는 신파극 또는 직업극단의 메카 동양극장의 탄생. 그렇습니다. 홍순원 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대문 근방의 동양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연극이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로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서울 구경을 나선 시골 사람들로서는 동양극장의 연극 한두 편을 관람하고 나서야 서울 구경을 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8순의 나이인데도 현역 배우로 무대에 서고 있는 고설봉 옹. 이분이야말로 바로 동양극장 출신의 연극 배우였던 바. 잠시 이분의 회고담을 들어봅니다. 그때 동양극장이 우리나라의 연극 상설극장으로 이제 처음 자리가 잡혀가는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양극장의 연극은 극장을 가지고 있고 전속극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리가 잡히고 관객에게는 이제 신용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관객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경을 왔느냐. 이게 문제인데 전국에도 연극 상설극장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더군다나 서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각계각층 사람들 전부 가족들이 많이 왔죠. 이렇게 돼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무슨 기세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 기세나 이런 측에서 많이 왔지만은 일반 가정의 가족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연극은 요즘처럼 우리들이 뭐 번역극이니 전극이니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민속적인 연극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부모님네들이 자손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손에 손을 잡고 많이 구경을 왔죠.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 둘 것은 이 삼천리 강터에서 말이죠. 그때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동양극장 전속극단이 전부 삼천리 강터로 순호를 하면 전부 선전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면은 제일 꼭 보고 와야 되는 것은 동양극장을 한번 보고 와야 된다. 이것이 아주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그 지방에서 이제 저 청진, 나진 이런 데서 저 신의주, 평양 이런 데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면 말이죠. 이분들이 되게 서울에 올라오면은 가족들 데리고 또 자신들이 여관에 짐 풀어놓고는 제일 먼저는 저녁엔 동양극장 가서 연극 보는 게 그게 이제 아주 상식화되어 있었어요. 생활들은 그때 수준이 그때 그 고등관이면 말이죠. 아주 그 관리로서는 고급인데 고등관 초급이 90원,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동양극장의 A급 배우들은 250원, 3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비례로 생각하시면은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상태를 아실 겁니다. 물론 공식적인 견해가 못 될런지는 모르지만 당시 동양극장의 대표 홍순원이야말로 가히 연극사의 길이 남을 흥행의 귀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전후편, 어머니의 힘, 황진이, 장안몽, 유정무정, 북두칠성 등등 동양극장에서 끊임없는 히트작을 계속 상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흥행사 홍순원의 순발력 있는 기획의 힘, 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작품성보다는 철저한 흥행성만을 찾았던 홍순원은 배우 작가를 스카우트하고 개런티를 지불함에 있어서도 그의 인기도와 능력별에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황철, 차홍여, 시명, 서일성 등에게는 200여 원의 월급이 주어진 반면에 D급 배우들에게는 30원가량의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배우들을 고정 월급제로 채용, 연극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했던 첫 사례 또한 동양극장 시절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제 동양극장이 자랑했던
화류 비극 중의 한 편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석우 극본으로 당시 동양극장 전속 배우들이었던 황철, 차홍여, 한일송 등의 목소리. 내 귀는 바닷가에 조개 껍질이 외다 파도 소리 그리워서 못 살겠어요. 아이고 황 선생 진지지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시는군요. 천혜춘 씨 어서 오십시오. 호래비도 밥은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요새 재미 좋으십니까? 기생재미가 뭐 별 수 있나요? 돈이나 잘 버는 게 재미일까요? 왜 돈 이외에 사랑도 있잖아요. 사랑이요? 사랑이 뭐지든지 둥글든지 이제는 삭막해진 춘해춘이 얼싸. 사랑이란 순지단지 맛도 모르는 날호래비 앞에서 너무 기분 내지 마시오. 아유 이거 불이 자꾸 꺼지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쪽에서 쓸 테고 나를 좋다고 덤비는 사람은 이쪽에서 내대고. 그게 이 세상 원리죠. 참 황 선생. 황 선생이 뭐요? 날이 들어 저 복장 못 보시오? 참 황순사 나리. 왜 그래? 저 오늘 홍도를 찾아갔었어요. 그래 홍도가 잘 지내긴 합니까? 남편은 동경으로 공부를 가고 이른바 쓸쓸할걸. 정통 사실주의 연극을 고집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양극장의 연극을 저질 신파극이라고 매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양극장의 연극인들은 반대 입장에 처한 연극인들을 향해 아마추어 연극인 또는 풋내기 연극인들이라 무시하면서 자신들은 직업적인 연극인들이라 자부하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대중의 감상주의와 멜로드라마적 취향에 편승했던 이른바 신파 연극이 동양극장에서 활짝 꽃 피워졌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극 무대이건 신파극 무대이건 일제 암흑기 속에서의 연극 활동이란 다같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대중을 상대로 직접 감정에다 그 무엇을 호소할 수 있는 연극 형태의 영향력을 일제가 간과할리 만무해서 일본 경찰은 언제나 날카로운 검열의 시선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전 중의 고전인 춘향전까지 문제됐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 춘향전의 극본가 유치진인가? 그렇소. 아 그럼 여기다 당신의 지난 이력을 낱낱이 써보시오. 여보시오.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야 할 까닭이 없는 듯하오. 역시 말을 빙빙 돌리는 솜씨가 여간 아니구만. 도대체 나를 강제로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란 게 뭐요? 그걸 모르겠단 말이오? 모르니까 묻고 있지 않소. 그렇다면 일러주겠어. 우리는 당신을 좌익분자로 분류하고 있어. 내가 좌익분자라고요? 그랬어. 증거를 대시오. 증거라면 여기 있지 않소. 당신이 이 춘향전의 극본가라는 것. 뭐라고요? 당신은 이 극본에서 변사또를 무자비하게 매도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좌익분자들이 늘 부르짖는 계급 타파라는 혁명 노선과 일치하지 않느냐 말이야. 당신이 제 아무리 웃어도 당신의 사상은 숨겨질 리가 없어. 여보시오. 사람을 잡으려거든 똑바로 잡으시오. 공산주의 창시자 칼막스는 19세기 사람 아니오. 그런데 이 춘향전이란 소설은 18세기 작품이오. 당신 말대로라면 공산주의가 18세기에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결론 아니오. 에? 그건 미처 모르다니. 심지어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작품 소마저 공연 당시에는 일경의 강압에 못 이겨 풍년기로 그 제명을 바꿔야만 했으니 그 당시의 연극인들은 하나같이 민족적 양심이냐 비굴한 생존이냐 하는 문제로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 연극의 2대 산맥은 토월회, 유치진 등으로 이어진 정통 서구식 사실주의 연극과 혁신단에서 동양극장으로 이어진 신파조 상업극 내지 대중 취향의 멜로드라마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939년 홍순원의 사망으로 끝내는 동양극장이 문을 닫게 된 이후 이른바 신파극의 맥은 어떻게 이어졌는가? 요즘의 젊은이들은 알듯 모를 듯한 공연 예술의 한 장르로서 1930년대 후반부터 8.15 해방을 전후하기까지 악극 또는 가극이라는 이름의 무대 예술이 일반 대중의 절대적인 환호와 갈채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고 서항석 교수의 말을 빌리면 악극이라는 것은 대사와 동작과 노래와 무용과 경음악으로 엮어가는 하나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뮤지컬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쉽게 해설하자면 최근에 대중가요 가수라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꾸미는 연극이 바로 악극이라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춘향아 가면은 아주 가면 간다고 잊을 소냐 사창에 달 밟거든 나 본 듯이 보아다오. 지금 들으시는 이 대중가요 눈물의 오리정은 악극 춤추는 춘향전에서 불려졌던 노래였습니다. 1943년에 창립한 약초가극단의 춤추는 춘향전 2부 12경의 출연진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도령 역의 남인수, 성춘향의 이난영, 방자의 김홍길, 향단의 김월순, 변학도의 서춘광, 그 밖에 윤복일, 남해남, 이예춘, 김진규, 복진의 노경희 등이었고 작곡은 박시춘, 안무의 김민자였습니다. 네, 현역 원로 가수나 영화 배우들은 모두 악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6.25 전쟁은 다시 한번 우리 연극사를 제로지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연극인들 역시 사분오열,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대 중반에 유치진의 맥을 잇고 극작가 차범석이 태어나게 됐으며 국립극장의 재건과 1962년에 세워진 드라마센터 등으로 인해 비로소 한국 연극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극단 실험극장이 출범, 이른바 부조리극인 이오네스코의 수업, 그 막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현대적 감각의 젊은 극작가들도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윤대성, 이재현, 오태석, 노경식, 윤조병, 신명순 등등. 막이 오르면 고목 한 그루만이 서 있는 시골길에서 허술한 차림의 두 불황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고도란 사람이다. 고도가 누구인지 또 언제 올는지 그들은 모른다. 또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그 부조리극이라는 건 아다시피 이제 이오네스코나 베케트, 아라발, 아다모프, 핀터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이제 아주 새로운 그 연극 그 흐름인데,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의식, 어떤 그 상황 이런 걸 중시하고 스토리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스토리 같은 게 잘 안 맞고 이제 논리가 잘 안 맞고 이제
이제 이런 것이 부조리 연극이죠. 그래도 부조리 연극의 특징은 이 현대를 갖다가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아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조리 극 작가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아주 시니컬하고 아주 풍자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그 비극적으로 접근하는 그 베이케트가 있는가 하면 아주 또 희극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이오네스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베이케트의 고도를 유다리면 해보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이제 그 중견 연출가 그 이명웅 씨가 이제 과감하게 그 베이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대표작 그걸 이제 저 한국일보 그 소극장, 지금은 별로 극장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무대에 올렸죠. 근데 그땐 찬반이 일어났어요. 그 올렸을 때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연극이 말이야, 이게 무슨 연극이냐 하는 거하고, 또 젊은 층에서 야 이거 새로운 감각, 아주 혁명적인 연극이다, 이것이 아마 현대극이 아니겠나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그 정통 리얼리즘 말이에요. 이런 정통 리얼리즘 해오던 그 아주 중진 소위 기성 연극인들은 그게 무슨 연극이냐 하는 어떤 반발을 했고, 아주 참신한 때묻지 않은 그 신인들 또는 이런 대중 관객, 대학생 관객층은 이거야말로 현대 정서, 현대 감각, 현대 의식에 맞는 연극이다 해가지고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죠. 찬반 일어났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굉장한 반응을 줘가지고 관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새로운 연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다. 그동안에 70, 80년 동안의 신극사가 일대 새로운 어떤 달라지는 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상당히 그때 반향이 컸죠. 그때.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소위 부조리 연극의 시작이고, 엄격히 말하면 아주 현대적인 연극의 본격적 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각종 영상 매체의 발전과 영화 산업의 발달 등으로 연극은 신파적 멜로드라마틱 요소를 자연 그쪽으로 넘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한국 연극이 세계화, 현대화 추세로만 치닫고 있을 때 허규로 대표되는 극단 미니극장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 고유의 언어와 가락 또는 몸짓을 찾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연극 활동을 시작했으니 그 작업 또한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어차피 현대는 다양화 시대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만도 하루에 30-40편씩의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데 그 레파토리의 다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탓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전위 실험극, 정통 사실극, 아마추어 연극, 번역극, 창작극, 심지어 최근에는 그간 오랜 동안 맥이 끊겼던 여성 국극단마저 부활되고 있으니, 그러나 한마디 연극인들이 꼭 명심해야 할 말은 그 어떤 형태의 연극 활동을 전개하든 이 시대 이민족,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을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극장을 찾는 일반 우리 관객은 적어도 연극이라면 관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만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장한몽에서 고도까지, 지금까지 출연 이호인, 임성표, 강은영, 김수중, 임난, 조진숙, 김정혜,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박광훈,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이상열이었습니다.